1944년에 이름 없는 태평양 섬의 벙커에 몸을 숨긴 일본군 병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보기 전에 듣게 될 것입니다. M1 게런드가 빈탄 클립을 배출하는 특유의 핑 소리입니다. 찰나의 순간 당신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미군 병사가 재장전하는 중입니다. 당신은 38식 아리사카 소총을 쏘기 위해 몸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노리쇠를 조작하기도 전에 8발의 탄환이 이미 당신의 진지를 향해 날아옵니다. 이것은 다음 해병대 소총에서 발사된 것입니다. 또 다음 소총에서도 발사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태평양 전쟁의 결과를 결정짓는 데 기여할 화력 혁명이었습니다.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불균형한 기술적 대결 중 하나를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바로 M1 게런드와 일본의 38식 소총의 대결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미군 보병이 일본군 보병보다 거의 3배에 달하는 화력을 낼 수 있었던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단 하나의 이점이 과달카날부터 오키나와에 이르는 모든 전투에 어떻게 파급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M1 게런드를 그토록 혁명적으로 만든 요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936년 미국은 존 게런드의 설계를 채택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은 역사상 최초로 전 보병에게 반자동 소총을 표준으로 지급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미군 소총수들은 엘리트 부대나 특수 요원뿐만 아니라 모든 소총 분대의 모든 보병들이 무기를 휴대했습니다. 이 무기는 방아쇠를 당기는 속도만큼 빠르게 발사되었습니다. M1 소총은 8발들이 클립에서 강력한 3006 스프링필드 탄약을 발사했습니다. 가스 작동 방식은 각 발사된 탄환에서 나오는 팽창가스가 자동으로 작동 메커니즘을 순환시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탄피를 배출하고 새 탄환을 장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수동 조작은 필요 없었습니다. 조준하고 쏘고 다시 쏘면 됩니다. 발사 속도는 어떠했을까요? 훈련된 보병은 4초 안에 8발을 모두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분에 40에서 50발의 조준 사격을 지속적으로 가할 수 있었습니다. 조지 패튼 장군은 M1 소총을 지금까지 고안된 가장 위대한 전투 도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애국적인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M1 소총은 9.5파운드의 무게였고 500야드까지 탁월한 정확도를 자랑했습니다. 또한 전설적인 신뢰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흙, 모래, 소금물, 그리고 정글의 습기를 견뎌내고 가장 필요할 때에도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군이 전투에 들고 나갔던 무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1905년에 채택된 38식 아리사카는 이전 세대의 군용 화기를 대표하는 볼트 액션 소총이었습니다. 이 소총은 6.5mm, 50mm 아리사카 탄약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3006 탄약보다 작고 위력이 약한 탄환이었습니다. 소총은 내장 탄창에 5발을 장전했으며 개별적으로 또는 5발들이 스트리퍼 클립을 통해 장전되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매 발을 쏜 후 일본군 병사는 수동으로 노리쇠를 조작해야 했습니다. 노리쇠의 손잡이를 들어 올리고 뒤로 당겨 탄피를 배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노리쇠를 앞으로 밀어 새 탄환을 장전한 다음 아래로 돌려 잠가야 했습니다. 그제야 다시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잘 훈련된 병사는 1분에 15에서 20발의 조준 사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매우 뛰어나고 상황이 절박하다면 25발까지 가능했습니다. 일본군 지휘관들을 두렵게 했던 계산을 해봅시다. 1분간의 총격전에서 M1 게런드를 가진 미군 소총수는 40에서 50발의 조준 사격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38식 소총을 든 일본군 병사는 15에서 20발 정도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2대1의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3대1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소총 분대, 소대, 그리고 대대 전체로 확대해 보십시오. 누적된 화력 격차는 말 그대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함에는 단순한 산술적 계산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M1 게런드는 보병 전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기동하면서 제압 사격을 유지하여 적의 머리를 거의 지속적으로 숙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리듬을 깨지 않고 기회 목표물에 즉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정글전의 혼란 속에서 교전은 근거리에서 발생했으며 시야는 야드로 측정되었습니다. 놀이새를 조작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탄환을 퍼부을 수 있는 능력은 말 그대로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일본 보병은 볼트 액션 소총에 맞춰 설계된 전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교리는 정확한 사격술, 사격 통제, 그리고 협력 사격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전 시대의 전쟁에서 물려받은 원칙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열등한 훈련을 받은 형편없는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군 보병은 종종 강인하고 잘 훈련되었으며 광적으로 용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무기체계는 한 손을 등 뒤로 묶인 채 싸우도록 요구했습니다. 일반적인 태평양 섬 공격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미 해병대는 M1 소총으로 무장한 분대의 엄호 사격 아래 징역했습니다. 반자동 사격의 양은 너무나 강력하여 일본군 방어 병력은 종종 제대로 조준할 만큼 오랫동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일본군 병사들이 우수한 사계가 확보된 준비된 진지에서 싸웠을 때에도 미군의 엄청난 화력이 그들을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제압만으로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심리적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일본군의 사후 보고서와 포로 신문에서는 미군의 소총 사격이 주는 엄청난 양의 공포가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일부 일본군 병사들은 미군이 모두 자동 화기로 무장했다라고 믿었습니다. M1 게런드의 끊임없는 총성은 놀이소의 조작으로 인한 멈춤이 없었습니다. 이는 볼트 액션 소총의 느린 리듬만 아는 방어 병력에게 기관총 사격처럼 들렸습니다. 과달카날 전투의 유명한 사건 하나가 이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일본군은 미군의 일부 화력 이점을 상쇄하기 위해 야간 공격 전술을 선호했습니다. 그러한 야간 공격 중 M1 게런드로 무장한 해병대 한 중대가 밀려오는 적들을 격퇴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어둠 속에서 목표물을 포착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사격했습니다. 일본군 병사들은 나중에 여러 기관총 진지를 마주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게런드로 무장한 소총 분대들이었습니다. 38식 아리사카 소총은 그 자체로 형편없는 소총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정확하고 극도로 신뢰할 수 있었으며 보통 일본 병사의 작은 체격에 잘 맞았습니다. 6.5mm 탄약은 반동이 적었고 소총은 8.5파운드로 가벼웠습니다. 일본군 저격수들은 은폐된 위치에서 신중하게 조준된 사격으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의 고된 보병 전투에서는 이러한 장점들이 근본적인 발사 속도 불이점을 상쇄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군 수뇌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더 강력한 미군 탄약에 맞추기 위해 7.7mm의 99식 소총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4식과 5식 소총과 같은 반자동 설계를 실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너무 늦었고 수량도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대다수의 일본군 보병은 볼트 액션, 소총으로 전쟁 전체를 치렀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38식 소총이나 그 후속 모델인 99식 소총이었습니다. 이 화력 격차가 특정 전술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공격 작전 중에 미군 보병은 소총수에게 전례 없는 수준의 화력 지원을 받으며 징역할 수 있었습니다. 분대들은 다른 분대가 엄호 사격을 제공하는 동안 돌격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M1 게런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제압 사격량은 방어 병력들이 이러한 취약한 순간에 효과적으로 응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방어 상황에서는 그 이점이 훨씬 더 두드러졌습니다. 미군 진지는 너무나 강렬한 화력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공격적인 근접 전투와 야간 공격에 자주 의존했던 일본군의 공격 전술은 미군 진지에 접근하기도 전에 분쇄되었습니다. 유명한 일본군의 반자이 돌격은 아무리 무서웠을지라도 자살 임무가 되었습니다. 이는 M1 소총으로 무장한 해병대와 병사들의 집중 사격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태평양 전선의 정글 환경은 실제로 M1 소총의 이점을 증폭시켰습니다. 시야는 제한적이었고 교전 거리는 짧았으며 전투는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교전 초기에 가장 많은 탄환을 퍼부을 수 있었던 병사가 보통 교전에서 승리했습니다. M1 게런드는 바로 이러한 조건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우리가 논의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탄약 소모량과 보급입니다. 맞습니다. 미군은 일본군보다 병사당 더 많은 탄약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지원할 산업 역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군의 보급 체계는 M1 소총으로 무장한 보병에게 그들이 소모하는 막대한 양의 탄약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은 손실과 산업적 한계에 시달리던 일본은 병력에게 충분히 보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볼트 액션 소총은 탄약 소모량이 적었음에도 그러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일본이 사격술과 사격 통제를 강조한 것이 실제로는 필요에서 비롯된 미덕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탄약이 부족할 때는 마구 쏘아댈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 보병이 화력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수적으로 동등하거나 심지어 국지적으로 우위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력 격차는 소총 자체를 넘어섰습니다. 미군 분대에는 또한 브라우닝 자동 소총이 있었습니다. 이는 분대 수준에서 추가적인 자동 사격을 제공했습니다. 기본 화력을 위한 M1 게런드와 지속적인 자동 사격을 위한 브라우닝 자동 소총의 조합은 보병 분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분대는 말 그대로 엄청난 양의 화력을 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 태평양 전투에서 나온 몇 가지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타라와 전투에서 미군은 76시간의 전투 동안 약 3천만 발의 소총 탄약을 발사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M1 게런드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일본군 방어 병력은 광적으로 싸우며 막대한 사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화력에 압도당했습니다. 펠렐리우, 이오지마, 그리고 오키나와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M1 소총이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었다고 한결같이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조우 상황에서 화력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거미굴에서 나타나는 일본군 병사, 정글길의 매복, 벙커 단지에서의 필사적인 근접 전투와 같은 상황을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우위는 발사 속도보다 수치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투에 직면한 병사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물론 M1 시스템에도 몇 가지 단점은 있었습니다. 탄클립이 배출될 때 나는 유명한 핑 소리는 적들에게 장전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투의 혼란 속에서 이것이 대중문화가 제시하는 만큼 전술적 단점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엔블럭 클립 시스템은 탄창을 완전히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8발을 모두 발사하거나 부분적으로 채워진 클립을 배출하여 재장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M1 소총은 38식보다 약간 무거웠지만 실제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은 다양한 대책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정면 총격전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위장과 은폐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연결된 사계가 있는 정교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미군의 화력 이점을 덜 결정적으로 만들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들은 야간 공격과 침투 전술을 선호했습니다. 이러한 조치 중 일부는 제한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어떤 것도 화력 격차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1945년 무렵에는 압수된 일본군 문서에서 일본 장교들이 소총의 불균형을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훈련 교범은
미군 보병과의 장기 총격전을 피하도록 강조했습니다. 방어 교리는 발사 속도 이점이 덜 중요한 근접 전투로 미군을 강제하는 것에 점점 더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방어적 적응이었습니다. 화력만으로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미국의 승리는 여러 요인의 조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해군 우위, 제공권 장악, 산업 역량, 우월한 보급이 포함됩니다. 종종 더 나은 전술적 리더십과 M1 개런들을 포함한 기술적 이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별 보병들이 전투에서 만나는 최전선에서는 M1 소총이 미군에게 일관되고 중요한 우위를 제공했습니다. 전쟁 후 모든 주요 군대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보병 표준 무기로서 볼트 액션 소총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소련은 SKS와 AK-47을 개발했습니다. 영국군은 결국 FAL을 채택했습니다. 완전히 재무장할 여유가 없는 국가들조차 반자동 또는 자동 소총을 찾았습니다. M1 게런드는 반자동 사격이 단지 있으면 좋은 기능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것은 보병 소화기의 새로운 표준이었습니다. 벙커에 있던 일본군 병사에게는 M1 게런드 사격의 벽을 들으며 좋은 해결책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 진지로 돌격하면 쓰러졌을 것입니다. 제자리에 머물면 제압당하고 지원 화력에 의해 압도되거나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후퇴하면 다음 방어선에서도 같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화력 격차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M1 게런드는 한국 전쟁을 거쳐 미국군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초기까지도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M14와 M16으로 대체되었지만 그 유산은 살아있습니다. 모든 소총병에게 반자동 화력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용적이며 파괴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일본군의 38식 소총은 1905년의 전쟁에는 완벽하게 적합한 소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병 전투의 미래를 나타내는 것과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번의 영화에서든 다큐멘터리에서든 사격장에서든 그 특유의 핑 소리를 듣게 될 때마다 태평양 전선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기억하십시오. 그 소리는 단순히 빈 탄창이 배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군 계획자들이 극복할 방법을 결코 찾지 못했던 화력 우위를 미국 보병에게 제공한 무기체계였습니다. 과달카날의 정글에서 이오지마의 화산재까지 M1 게런드는 미국 승리의 역사를 쓰는데 기여했습니다. 한 번에 8발의 탄창으로 말입니다. 태평양 전쟁 화기에 대한 심층 분석이 흥미로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제2차 세계대전의 기술과 전술, 그리고 그것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더 많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이 상징적인 소총들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우셨습니까? 총기 역사 애호가라면 제2차 세계대전의 다른 어떤 무기 대결을 다루어야 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